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늦가을 도쿄 황궁 히가시 교회 내 공기는 맑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다. 아오이 유키는 오래된 돌담에 기대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크로키 연필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빈자리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웃음 많고 따뜻했던 할머니.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존재였다. 할머니가 없는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만 보였다. 유키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오테모눈을 바라보았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육중한 분과 그 너머의 고요한 정원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듯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풍경 속에서 덧없는 슬픔을 조금이나마 잊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려 섬세한 선으로 문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직 연필과 종이, 그리고 눈앞의 풍경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깼다. 유키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카토 켄지. 그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오늘 그의 과제는 도시 속의 고독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유키의 모습은 그의 렌즈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는 유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그녀의 옆모습, 스케치북 위에 놓인 가느다란 손가락,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켄지가 렌즈를 통해 다른 풍경을 찾으려 할 때 그의 시야에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황궁 호위 경찰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각 잡힌 제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딱딱한 표정. 그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원 외곽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 인형처럼 보였다. 타나카 준사. 그는 규율과 원칙을 자신의 신념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정원의 평화를 해치는 아주 작은 불규칙함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그림을 그리는 유키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켄지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듯했다. 유키는 무늬 세부 묘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복잡한 목조 구조를 따라 선을 그리던 중 그만 손에서 연필을 놓치고 말았다. 대구루루. 연필은 돌담 아래 출입이 제한된 이끼 정원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아차. 유키는 작게 탄식했다. 그곳은 섬세한 이끼를 보호하기 위해 낮은 밧줄로 경계가 쳐져 있었다. 연필은 밧줄 바로 안쪽에 떨어져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방금 전 새로 깎아 뾰족해진 연필이었다. 그대로 두고 가기엔 아쉬웠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찰하던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아주 잠깐인데 괜찮겠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밧줄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뎌 연필을 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유키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느새 다나카 준사가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다. 유키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 죄송합니다. 연필을 떨어뜨려서. 유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며 주워든 연필을 들어보였다. 하지만 다나카 준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유키의 손에 들린 연필은 쳐다보지도 않고 밧줄 안쪽에 찍힌 그녀의 운동화 자국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몰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딱딱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연필만 줍고 바로 나오려고. 몰랐다는 말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다나카는 유키의 말을 끊었다.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곳 황궁 정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유키는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고작 연필 하나 주우려고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의 태도가 부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말 잠깐이었고 아무것도 훼손하지 않았어요.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항변했다. 다나카 준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유키의 스케치북과 다소 헐렁하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복장이나 태도를 보니 규칙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의 목소리에 싸늘한 조소가 섞였다.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며 예술가 흉내나 내는 곳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말이었다. 유키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슬픔에 잠겨있던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날카롭게 찔린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카토 켄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경찰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코트 주머니에 반쯤 숨긴 채 조심스럽게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직감 때문이었다. 다나카 준사는 켄지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켄지에게 향했다. 뭘 찍고 있는 겁니까? 켄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그냥 풍경을. 허가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다나카는 경고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다. 켄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더 이상 촬영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몇 분간의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다나카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시 유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유키는 이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다나카 준사는 유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유키를 완전히 뒤덮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학생증을 꺼냈다. 다나카는 학생증을 받아들고는 이름과 사진, 주소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유키의 얼굴로 향했다. 아오이 유키 씨, 미대생이시군요. 그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끼 정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경고 조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했다. 단순히 꾸중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유키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연필을 주우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임에 잠겼다. 바로 그때 다나카 준사의 시선이 유키의 스케치북에 꽂혔다. 그는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건 잠시 압수해야겠습니다. 혹시 정원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그렸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 돼요!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외치며 스케치북을 품에 꼭 안았다. 그 스케치북에는 할머니를 여붓 후 그녀가 느꼈던 슬픔과 혼란, 그리고 작은 위안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내밀한 일기장이자 분신과도 같았다. 남에게, 특히 이렇게 차갑고 위압적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규정 위반에 불응하는 겁니까? 다나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릅니까? 그의 눈빛은 이제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키는 온몸이 떨려왔다. 모욕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애원했다. 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오만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싶었다. 저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당신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나카 준사의 서늘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나섰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함께 곤경에 처하게 되면 어쩌지? 사진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그는 비겁하게 망설였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다나카의 냉혹한 얼굴과 눈물을 흘리는 유키의 절망적인 표정을 화면 가득 담았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이 부당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이제는 망설임보다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다나카가 자신의 촬영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나카 준사는 켄지의 도발적인 행동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유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흐느끼는 유키를 내려다보았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당신의 잘못을 씻어주지 못해요.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곳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키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슬픔과 눈물마저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하는 그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짧지만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다나카 준사는 팔짱을 낀 채 유키를 내려다보았고 유키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켄지는 그 모습을 계속 촬영했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마침내 다나카 준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켄지를 한번 힐끗 쳐다본 뒤 유키에게 말했다. 오늘은 일단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어쩌면 켄지의 촬영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스케치북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유키가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낚아채듯 빼앗아 아무렇게나 펼쳐보더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듯 다시 유키에게 툭 던지듯 돌려주었다. 어서 여기서 사라지십시오. 그는 퉁명스럽게 명령했다. 유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녀는 다나카 준사를 피해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애써 감추며 그녀는 도망치듯 정원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늦가을의 스산한 풍경 속으로 힘없이 쓰러져갔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켄지는 유키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스마트폰 녹화를 중단했다. 화면에는 다나카 준사의 냉혹한 얼굴과 유키의 눈물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다. 몇 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 무력감,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다나카 준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순찰 경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켄지는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에 올려 공론화해야 할까? 아니면 황궁 경찰이나 언론사에 제보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다나카 준사의 경고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시 속의 고독이라는 과제는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개인의 고독,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목격자의 고독. 그는 그 고독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켄지는 정원을 나와 인파로 붐비는 도쿄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석양에 붉게 물든 마루노우치 빌딩들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아름다움은 조금도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는 그저 걷고 또 걸었다. 손안의 스마트폰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진실 혹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며칠이 흘렀다. 유키는 그날 이후 히가시 교엔에 다시 가지 않았다. 스케치북을 펼치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다나카 준사의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한 감동을 느낄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 부당하게 겪은 모욕감은 그녀를 더욱 깊은 우울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활기찼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했다. 스케치북은 책상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다.
그날 그리다만 오태문의 그림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다. 마치 상처로 인해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처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고작 연필 하나 주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너무나 작고 힘없는 존재였다. 항의하거나 맞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상처를 끌어안고 숨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편 카토 켄지는 그날 이후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가 찍은 영상은 그의 스마트폰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볼 때마다 다나카 준사의 오만한 태도와 유키의 슬픈 표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 또한 그를 망설이게 했다. 황궁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른다. 만약 영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진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익명으로 영상을 올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자극적인 이슈로 소비되고 금방 잊혀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인 유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었다. 켄지는 답답한 마음에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목적지 없이 도쿄 거리를 헤맸다. 시부야의 번잡한 스크램블 교차로, 우에노 공원의 고즈넉한 연못, 아사쿠사의 오래된 상점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풍경을 렌즈에 담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그날 히가시 교엔에서 보았던 유키의 모습을 떠올렸다.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듯 몰입해 있던 그녀의 모습.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을까?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유키의 이름과 미대생이라는 정보밖에 알지 못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켄지는 우에노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설마.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아오이 유키였다. 유키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온 참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걷다가 우에노 공원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공원 한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가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있지 않았다. 켄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도 될까? 혹시 그날의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키가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켄지의 목소리에 유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켄지는 황급히 덧붙였다. 혹시 며칠 전에 히가시 교엔에서. 유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려서요. 켄지는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유키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카토 켄지라고 합니다. 그날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켄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그 경찰 너무 심했어요. 아오이 씨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저도 봤습니다. 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유키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괜찮지 않아요. 유키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켄지는 유키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어요. 유키의 눈이 커졌다. 네? 그 경찰의 행동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켄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유키는 떨리는 눈으로 영상을 보았다. 화면 속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인 자신의 모습과 냉담하게 그녀를 훈계하는 다나카 준사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다시 한번 그때의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증거까지 확보해준 켄지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졌다. 고마워요, 유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괜히 카토시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저도 그게 걱정돼서 계속 고민했어요. 켄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황궁 경찰 내부에라도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켄지는 유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겪었을 상처와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아오이 씨가 마음이 바뀌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켄지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유키에게 건넸다. 유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어색함보다는 오히려 잔잔한 공감대가 흐르는 듯했다. 비슷한 고민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유키가 불쑥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연필을 잡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켄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경찰 때문에 아오이 씨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는 마세요. 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림은 잘못이 없잖아요. 아오이 씨도 잘못한 거 없고요. 유키는 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으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다. 고마워요, 켄지 씨. 유키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지어보는 미소였다. 혹시 스케치북 가지고 나오셨어요? 켄지가 물었다. 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그럼 지금이라도 같이 그려볼래요? 켄지가 제안했다. 제 카메라도 있고 근처 편의점에서 작은 스케치북이랑 연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유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싫지는 않은 눈치였다. 어쩌면 이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유키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편의점으로 가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를 샀다. 그리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켄지는 카메라를 꺼내 밤의 공원 풍경을 담기 시작했고 유키는 새로운 스케치북을 펼쳤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선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는 켄지의 존재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앞에 보이는 가로등 불빛,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 멀리 보이는 박물관 건물의 실루엣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키는 오랜만에 그림에 완전히 몰입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켄지의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밤의 공기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스케치북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 채워져 갔다. 그것은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그녀의 작은 노력이었다. 켄지는 그런 유키의 모습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진정한 도시 속의 고독은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상처받고 고립된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려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또 다른 고독한 영혼의 존재.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헤어질 때 유키는 켄지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그늘져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켄지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유키의 사진과 함께 그의 스마트폰에는 여전히 다나카 준사의 영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고. 유키 씨가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자신이 대신 나서야 한다고. 다음 날 켄지는 황궁 경찰본부에 연락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사건과 확보한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그의 말을 믿지 않으려는 듯했지만 켄지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나카 준사의 이름을 언급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며칠 후 면담 약속이 잡혔다. 켄지는 면담을 앞두고 유키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이 황궁 경찰에 연락했으며 면담 약속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렸다. 괜찮으시겠어요? 유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 때문에 켄지 씨가 피해를 입는 건 원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부당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오이 씨가 다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니까요. 유키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면담 당일 켄지는 약속된 시간에 황궁 경찰본부를 찾아갔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감사실 소속으로 보이는 2명의 경찰관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준비해간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을 보는 경찰관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들은 영상 속 다나카 준사의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메모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그들은 켄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켄지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증언과 영상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카토 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켄지는 경찰 본부를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까? 다나카 준사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까?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과 희망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후련함을 느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켄지는 황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다나카 준사에 대한 내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그의 과잉 대응과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의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였다. 또한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직무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바로 유키에게 연락해 결과를 알려주었다. 정말요? 유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해 물었다.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고요? 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닿은 거예요. 켄지가 말했다. 유키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켄지 씨. 정말 고마워요. 아오이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유키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히가시 교회는 아니었지만 도쿄의 다른 공원이나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해진 감성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가고 있었다. 켄지는 대학 과제로 제출한 도시 속의 고독 사진 시리즈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사진 속에는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가려진 개인들의 쓸쓸함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발견되는 작은 희망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림을 그리는 유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사진 설명을 통해 이 시리즈가 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기록과 증언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주말 오후 켄지는 유키와 함께 다시 우에노 공원을 찾았다. 이제 두 사람은 제법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각자의 스케치북과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이젠 괜찮아요.
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아직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 일 덕분에 배운 것도 많고요. 뭘 배웠는데요? 세상에는 부당한 일도 많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유키는 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켄지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연대의 힘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작업에 몰두했다. 유키는 공원의 풍경을 섬세한 선으로 그려나갔고 켄지는 그런 유키의 모습과 주변의 평화로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유키의 스케치북 한쪽에는 그날 히가시 교엔에서 그리다만 오테문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이제 그 그림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 극복과 성장의 증표처럼 보였다. 언젠가 그녀는 다시 그곳을 찾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니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공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석양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키의 그림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켄지의 사진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희망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켄지 씨 사진 정말 좋아요. 유키가 말했다.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아오이 씨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눈을 가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차가운 도시의 한 구석에서 만난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은 서로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었다. 규율과 권위라는 이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폭력 앞에서 상처받았던 개인은 연대와 용기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다나카 준사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아오이 유키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곁에는 부당함에 눈 감지 않고 기록하고 증언하려는 카토 켄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켄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석양을 등지고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사진 속에 담겼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 작은 연대, 그리고 상처를 넘어선 희망의 증거였다. 그는 이 사진을 자신의 도시 속의 고독 시리즈 마지막 장에 넣기로 결심했다. 고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 그것이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유키는 켄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켄지가 처음 건네주었던 그의 연락처였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소중하게 자신의 스케치북 첫 장에 붙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준 사람과의 연결고리였다. 집에 도착한 유키는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연필을 들었다. 그녀는 그날 히가시 교엔에서 그리다만 오테몬 그림 옆에 오늘 우에노 공원에서 그린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두 개의 그림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슬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다. 다나카 준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차갑고 부당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좌절하고 숨어버릴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맞서거나 혹은 자신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도 있다. 그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켄지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다. 며칠 후 유키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SNS에 그림 한 장을 올렸다. 그날 우에노 공원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과 함께 짧은 글을 덧붙였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괜찮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고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많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녀의 복귀를 반가워했다. 댓글 중에는 켄지의 메시지도 있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아오이 씨. 앞으로의 그림들도 기대할게요. 유키는 그 메시지를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켄지 역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졸업작품 준비에 몰두하면서도 틈틈이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의 렌즈는 여전히 도시의 이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극적인 순간만을 쫓지 않았다.